김제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최근 그의 발언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량식품 발언 논란인데 과연 이 논란 공방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뜀틀 황제로 날다 신재환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9년 전 양학선 선수에 이어서 한국 체조에서 두 번째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선수와 점수가 같았지만 2차 시기 점수가 높아서 금메달을 우리 신재환 선수가 걸게 됐습니다. 놀라운 그의 기술 잠시 후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너무 신기해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위험한 입, 한국일보가 이렇게 썼습니다. 윤 전 총장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 다룬 겁니다. 특히 불량식품, 없는 사람에겐 불량식품이라도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 발언, 부정식품 선택권 발언이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고요. 페미니즘 발언도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경기도만 100% 지원금 주겠다라고 밝힌 이재명 지사의 이 발언이 논란입니다. 당정협의를 왜 위배하느냐라고 이낙연 후보 등에서는 문제 삼고 있고요. 그게 지방자치다라고 이재명 후보 측은 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한미훈련 연기론 펴던 여권, 김여정 담화가 딜레마 됐다. 김여정이 한미훈련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자 여권 일각에서 그럼 연기하자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김여정이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논란 뜨겁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 비대위원 김재섭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공식 강철부대 해병대 출신의 부산 사나이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정치부 선임 기자,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페미니즘 발언도 정치권에서 논란입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집권 연장이 악용돼서는 안 된다. 페미니즘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 간 건전한 교제를 정치적으로 막는다는 얘기도 있다. 어제 국민의힘 초선 강연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정의당 등이 페미니즘 감별사를 자처하지 말라며 이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어떤 문제 제기인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는 윤석열이 허락한 페미니즘 원치 않는다. 건강한 페미를 구분짓는 감별사를 자처하며 훈계하지 말고 여성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먼저 공부하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여권에서는 페미니즘이 남녀 간의 교제를 막고 이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라는 인식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재수 의원님, 예.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지난 한 10여 년간 우리가 이게 우리 사회의 미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한 200조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이제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마치 출산율, 저출산 문제, 이것이 페미니즘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이게 우리 사회 여성 또는 젠더 또는 출산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더구나 청춘 남녀들이 페미니즘 때문에 건전한 교제를 하지 못한다. 일부 여러 수백만 가지의 사유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정말로 말단 지엽적인 이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고, 더더구나 지금 이제 페미니즘을 건강한 페미니즘, 그럼 건강한 페미니즘이 있으면은 불량한 페미니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페미니즘을 저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다. 저것을 페미니즘을 이제 정권 연장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페미니즘을 건전한 페미니즘과 불량한 페미니즘을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잣대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심각한 의문이 드는 게 과연 우리 윤석열 후보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온 그 시기에 이렇게 많은 말실수들을 할까? 그리고 이 말실수가 계속 되는 걸 보니까 저게 정말로 실수일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실수가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의 특권의 영역에서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리 사회관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이제 강하게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기자들이 엄청 바쁘답니다. 하루에도 몇 마디의 실언들을 막 쏟아내니까, 그거 전부 다 기사로 써야 되니까, 하루에 한두 건 기사로 쓰면 되는데, 세 건, 네 건 쓰고, 또 윤석열 후보는 한 말씀 하고 난 뒤에 꼭 구체적인 경위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내몰리고 있다 보니까 기자들 되게 바쁘답니다. 기자들 좀 안 바쁘게 윤석열 후보의 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의견과 비판이었는데 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해명도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좋은 뜻에서 쓰면 되는데 그것이 자꾸 정치인들 입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쓰이게 된다면은 그건 오히려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또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그런 측면보다는 자꾸 갈등을 유발하는 면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점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계속 이제 윤석열 후보의 말이 있고 그에 따른 이제 비판들이 이어지고요. 거기에 대한 취지를 좀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캠프라든지 이제 후보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춰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있다고 좀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페미니즘 자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조금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페미니즘 정부를 자처하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여성의 권익이 얼마큼 신장되었는지 비판하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을 자처했던 어떤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이 벌여왔던 성비 의혹 같은 것들이 사실 이제 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많이 입혔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이제 꾸준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여가부 폐지 문제나 하는 것도 여가부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보다는 여가부가 챙겼어야 될 여성의 문제 같은 것들, 여성의 권익 신장 같은 것들이 많이 우리 좀 소홀하지 않았냐에 대한 국민의힘들이 이제 비판들이 계속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짚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페미니즘 자체가 출산율과의 문제를 연결시킨 것은 아무래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김재수 의원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쯤에서 과연 일반 국민 여론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저희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민심진심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민심진심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인데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7월 셋째 주와 7월 넷째 주에 실시된 여론조사인데 차이가 있다면 윤 후보가 입당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고, 자, 입당 후에 윤 후보가 32.3, 이재명 후보가 27.4, 이낙연 후보가 16.0, 최재형 후보가 5.8. 그러니까 윤 후보가 입당하자 윤석열, 이재명은 오르고 이낙연, 최재형은 소폭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그동안 계속 우리 민심 진심 코너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입당 직전에 계속 내려갔어요. 네. 그건 이제 입당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아니 언제 입당할지 8월 11일지 그냥 7월 30일 입당할 거면 7월 30일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왜 입당한다고 말을 못해? 그죠? 왜 입당 날짜를 말을 못해? 이게 이제 사실은 해소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 건 말 그대로 입당 효과다. 예. 입당 효과를 통해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 건데 세 가지입니다. 6대 9. 6대 9. 그러니까 계속 윤 후보의 지지율이 입당의 불확실성 때문에 내려갔던 것이 60대 이상도 이탈을 했죠. 또 국민의힘 지지층도 이탈을 했죠. 또 보수 세력의 심장이 어디입니까? 대구죠. 대구 경북인가 TK 지지율도 내려갔죠. 그런데 이런 6 대구 경북 그다음에 9 국민의힘 지지율, 이 지지율이 다시 결집을 하면서 반등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른바 맞짱 효과예요. 그러니까 윤 후보는 입당하니까 또 지지층들이
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재결집을 하니까 최재형 후보의 지지율을 또 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고 또 마찬가지로 윤 후보가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다 제거된 건 아니에요.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니까 또 맞상대로 인식이 되는 이재명 후보가 여당에서는 더 결집하는 현상.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은 또 주춤하다가 최근에 또 이 입당 이후에 윤석열 후보 입당 이후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을 살짝 또 이재명 후보가 가져가면서 윤석열 후보와 맞짱 효과로 동반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걸 놓고 보면 예. 이낙연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지지층이 조금 겹친다. 누구랑 누가? 이렇게로. 이낙연 후보와. 이낙연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예. 지지층이 조금 겹친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렇죠. 그래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낙연 후보가 잃은 여론조사 데이터 중 일부가 윤 후보에게 갔을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오호. 결국 이낙연 후보의 이 지지층의 속성을 보면은 또 중도 보수도 좀 일부 포함이 돼 있고 예. 안정감이기 때문에 60대 이상도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빠질 때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도 갔겠지만 일부는 또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는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입당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지지율이 올라갔죠. 예. 입당 효과입니다. 6대국 재결집. 여기서 중요한 게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부정식품이다, 불량식품이다. 결국 이 인식 불일치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는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메시지를 결국 대선은 메시지 전쟁이고 지금 이미 대선 국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나 특히 검증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여권 후보들이 또 여당에서 볼 때는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식 불일치 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그냥 막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유권자들은 특히 이제 여성, 중도층, MZ세대는 영향을 받거든요. 이때 좋은 방법이 그냥 경청 모드. 주로 이제 듣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딱 한 장 정도로 정리하는 겁니다. 키워드를 정리해서 이걸 위주로 해서 아는 내용을 설명한다. 이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오늘의 민심 진심 배동찬 소장님 통해서 또 시원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돌직구쇼 오늘 핫쌈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윤 후보 부인의 비방 벽화가 지워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핫쌈 뉴스고요. 두 번째는 김용건 선생님이 39세 연하의 여성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가졌다. 그걸로 피소당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김여정이 요구한다고 들어주느냐? 라는 정치권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살펴보시죠. 소위 윤 후보 부인 비방 벽화가 논란의 그 벽화가 이렇게 지워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얀 페인트로 덧칠을 했군요. 비방 벽화 중에 일부를 하얀 페인트로 덧칠을 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안 지울 것처럼 사실은 이 서점 주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갑자기 왜 지운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흰 페인트 칠을 했다. 정치적 의도나 배우 갖고 벽화 설치한 건 아닌데 너무 시끄러워져서 직원들이 힘들어했다. 앞서 해당 벽화 훼손한 보수 성향 유튜버 등 재물 손괴로 경찰에 신고한 바도 있다라고 하네요. 이재명 기자. 뭔가 좀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서점 대표가. 글쎄요, 대법원 판결 나오면 찾아와라. 그때 지워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다음날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문구를 지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본인도 굉장히 부당함을 느꼈을 겁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뭐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부인을 비방하는 벽화는 분명히 범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본인이 문구를 지웠죠. 그림만 남겨놓고. 하지만 문구를 지운다고 해서 범법행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 스스로의 어떤 법적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본인도 얘기했지만 주변 상인들의 불만이 엄청난 상황이 있죠. 저기로 유튜버들이나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인들도 그리고 서점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불만과 불평이 있다. 이제 그런 것도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뭐 이제 지웠는데 글쎄요, 이
벽화 논란 자체가 어쨌든 표현의 자유를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은 어쨌든 발을 빼는 상황이 됐는데 이대로 어쨌든 이슈는 좀 사그라들겠지만 저는 앞으로 대선 기간 내내 이 표현의 자유 문제 과연 어디까지 후보의 검증이 필요한 것이냐라는 논쟁이 촉발된 만큼 여야 모두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좀 이렇게 잘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야의 모든 비판이 나왔었던 대목이었고 이 벽화에 대해서 여성계에서도 일찌감치 이 벽화 논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를 총괄하는 협의회죠. 여단협. 여성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개탄스러운 행위다. 라는 여성계에서의 어떤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따져볼 것은 과연 이 대선 국면에서 이 같은 벽화 논란이 어떤 민심을 나타내느냐일 겁니다. 여기서 민심 진심으로 이어집니다. 이거거든요. 과연 배우자 관련 의혹 검증하는 게 적절하냐, 이 논란과 관련해서. 지나치다가 52.6, 지나치지 않다가 41.5%였단 말이죠. 배종찬 소장님. 네. 이게 소위 윤 후보 비방 벽화로 대두되는 이 부인 관련한 것, 이런 공세와 관련된 어떤 국민의 여론으로 좀 볼 수 있습니까? 여론의 한 단편으로. 그 벽화와 관련된 또는 부적절한 취재와 관련해서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벽화 또는 부적절한 취재, 이제 취재 과정은 좀 더 명쾌하게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전달돼서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검증으로서 필요한 잣대다. 또는 기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나치다. 그러니까 벽화도 그런 벽화가 아니라 후보자의 의혹을 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검증하겠다. 그러면 그 벽화에 대해서 공감하는 여론이 더 높을 수가 있죠. 가령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해서 줄리 이런 거 따위를 적용시키지 말고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관련해서 재산 형성 과정이 좀 의혹이 있다. 이것은 해소되지 않는다. 그 의혹이.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강조하는 벽화 메시지라면 공감대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남자들과의 관계, 이거는 사생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공감시키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성 인권 혐오 문제까지도 유발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쪽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느냐. 지금 전체 여론도 그렇지만 여성 또 특히 이제 중도 MZ 세대인데 가만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보십시오. 유권자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여성 50% 중에서 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중도예요. 그러면 전체 비율에서 한 15에서 17%, 18% 차지입니다. 이들이 만약 이 벽화에 대해서 이건 너무 지나쳐. 오히려 더 피해를 입는 쪽의 후보 쪽으로 이 지지를 하고 힘을 실어주게 되면 거의 한 15에서 17%가 돼요. 이렇게 민심은 진심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선거전에서 중요한 건 네거티브 지지율 상승에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게 도가 지나치고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지나치고 힘든 것이 되는 것이죠. 예. 자, 민심짐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에 대한 과연 검증이 과연 어떤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봤다면 정당 지지율도 한번 이 대목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여론조사 결과인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 결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 여성의 민심이 주요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의 여성 유권자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의 여성 유권자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자, 배종찬 소장님께 묻기 직전에 일단 두 분께 간략하게 한번 의견 물어볼게요. 일단 김재섭 위원님, 열심히 국민의힘으로 지지율이 올랐다. 그리고 전체 정당 지지율도 올랐다. 가장 큰 원인 하나만 꼽아주세요. 아무래도 지금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어벤져스 결집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벤져스라면 누굽니까? 이거 잘 말해야 돼요. 이 대통령 후보들을 말하는 거죠. 예. 우리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사실 이제 당 바깥에서 계속 지지도 높은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당 내에 확실히 이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결집 같은 느낌들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못 줬는데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을 하고 이제 대선 구도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이제 국민의힘으로서 우리가 대선 경선 열차를 한 팀으로 출발한다라는 인식을 준 것이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좀 정해졌으니까 마음을 좀 주고 이 당을 지지해서 대통령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좀 쓴 것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전재수 의원님께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과 여성 지지율이 빠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만 꼽아주세요. 저는 줄리백화 논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때문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줄리백화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 저도 이제 저 백화는 명백한 두말을 할 나위 없는 사회적 폭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지도부도 전부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윤석열 효과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상승시켰고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에 빠진 것이 아닌가.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백화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배 소장님. 네. 뭡니까? 세 글자입니다. 피로감. 피로감. 그러니까 우리 돌직구 같은 방송이 올림픽처럼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비타민을 좋아하지 유권자들은 피로감 싫어합니다. 그동안 계속 입당 여부와 관련해서 갈팡질팡했던 윤석열 후보 이른바 입당 피로감이잖아요. 근데 해소됐어. 근데 입당 피로감이 해소되니까 지지율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당은 뭡니까? 피로감. 무슨 피로감입니까? 바로 네거티브 공방 피로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책의 상생 대결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당 지지층이고 또 중도 지지층인데 뭐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이게 자꾸 피로해져. 그러니까 없었던 피로감이 더 누적되기 때문에 이 피로감에 따라서 물론 여성들도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의 영향, 가장 큰 영향은 자 돌직구 비타민입니다. 최근에 정치적인 상황 피로감이에요. 결국 유권자는 피로감 싫어합니다. 예. 자, 명쾌한 또 민신짐심의 해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약간 배영찬 소장님 보면은 포청천 같아요. 세 글자로 포청천. 그렇죠. 작두를 대령하라. 자, 그대로 싶은데. 그대로 나가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배 소장님 모시고 민신짐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핫삼 소식 살펴볼 텐데 다소 좀 충격적입니다. 김용건 씨가 39살 연하 여성에게 피소당했다고 합니다. 김용건 39세 연하 여친에게 피소, 39세 여자친구. 요것도 놀라운데 자 피소. 지난 2008년 39살 연하, 39세 연하. 지금은 37살인데 당시는 20대였겠군요. 2008년이었으니까요. 종영 파티에서 인연을 맺고 13년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연애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2008년에 만나서 지금 2021년이니까 13년간 그러면 당시 24살 여성과 연인 관계였다는 거죠. 13년간 무려. 그런데 지난 3월에 이 39살 연하 여성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임신에 출산을 김용건 씨가 반대했고요. 김용건 씨는 지금 76세입니다. 그래서 39세 연하 여자친구와 출산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76세 김용건 씨가 갈등을 빚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반전은 그 여자친구가 낙태 강요 미수죄로 김용건 씨를 고소했다는 겁니다. 39세 연하 여친 측 변호인은 김용건 씨가 임신 중절과 양육비 포기각서 작성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협박과 폭행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성의 주장입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일단 이 사건 저 어제 사실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 녹화하면서 녹화 중에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주변에 계신 분도 놀랐는데 놀라는 포인트가 다 달랐어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일단 저도 이제 처음에 인터넷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김용건 씨라고 그래서 김용건 씨가 저 김용건이 아니고 또 다른 김용건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하정우 아버지. 예. 하정우 씨 아버지면서 나이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76세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뭐 굉장히 13년간이나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고 또 나이 차이가 37살 차이나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도대체 누구지? 그 김용건이 내가 생각하는 김용건과 다른지 한번 봤더니 네. 하정우 씨 아버지 김용건 씨라고 맞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뭐 나이는 좀 드셨는데 굉장히 좀 멋지게는 생기셨어요. 저도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게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김용건 씨와 그 연하 여성과 사이에서의 아이는 맞는 거죠.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 39세 연하 A 씨도 이건 김용건 씨의 아들이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김용건 씨는 또 그걸 부인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그건 이제 명백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예. 말씀해 지금 주세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김용건 씨는 이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문제되는 것은 무엇을 고소를 했지? 같이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고 하면 근데 이 여자분이 임신했다는 거죠. 임신했는데 그 임신을 중절하라. 그러면서 나는 양육비를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입장은 굉장히 실망을 했고 그다음에 김용건 씨 측과는 연락을 단절을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형사고소를 한 거죠. 자, 양측의 입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살펴보시죠. 법적 다툼까지 간 상황입니다. 일단 그 여성분 입장은 13년을 숨어서 만났는데 뱃속에 있는 생명까지 지우라고 한다.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 자, 이에 대해서 김용건 씨는 그 여성이 갑자기 대화를 차단하고 고소했다. 이럴 게 아니다. 법적으로 다툴 게 아니다. 지난 5월 말에 최선을 다해 출산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뱃속에 아이가 소중하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두 분 모두 다 뱃속에 아이가 우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의 논란을 두고 첨예하게 입장이 현재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변호사님, 낙태 강요죄? 이게 뭐예요? 우리 형법에요. 낙태 강요죄는 없어요. 단지 아마 지금 언론에서는 낙태 강요 미수를 이제 고소를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강요죄는 있어요. 강요죄는 폭행과 협박에 의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 여자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낙태를 하도록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협박이 있었고 이제 폭행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낙태는 본인이 만약 낙태를 하게 되면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기 싫은데 협박과 폭행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낙태를 의무 없는 낙태를 하려고 폭행 협박을 했던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낙태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낙태죄는 또 미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태를 교사해도 낙태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고소한 거는 어떤 혐의인 거예요? 강요 미수죄예요. 그런데 강요 미수인데 어떤 강요를 했냐? 낙태를 강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명은 강요 미수죄가 될 수 있는데 그 앞에다 이제 낙태죄를 붙인 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강요 미수죄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김용건 씨의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느냐, 낙태에 관한 이제 그 부분이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폭행이나 협박 자체는 지금 여자 쪽의 진술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녹취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녹취할지 어떠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형사의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본인 자체는 김용건 씨 본인은 양육을 하겠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자기가 중절 수술 하라는 걸 권유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뭐 협의에서 끝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건 씨는 아이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5월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뒤 나이가 걱정됐다. 양육 능력이 걱정됐다. 아들들을 볼 면목과 사회적 시선 등의 걱정이 앞섰다. 늦었지만 체면보다 아이가 소중하다고 자각했다. 아들들에게 알렸고 하정우 씨 등이죠. 새 생명은 축복이라며 아들들이 반겨줬다. 출산과 양육 책임 다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전했다라고 입장을 냈고요. 이에 대해서 그 여자친구 측은 합의 없다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까지 A씨에게 잔인했다라고 주장하며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면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입장문만 보더라도 반성은 없어 보인다. 고소해서 끝까지 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김용건 씨 주장대로라면 내가 처음에는 이런저런 걱정이 앞섰다.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과연 이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내가 끝까지 아이를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김용건 씨 나이가. 그래서 처음에 우려했던 거지. 뒤늦게나마 하정우 씨 등에게도 이미 알렸고 다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갈 일이 아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측 얘기 들어보니까 합의는 없다. 또 이러고 있어요. 양쪽 주장이 이제 엇갈린 상황이고 사실은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김용건 씨도 밝힌 바에 따르면 처음에는 굉장히 본인도 당황하고 아이를 낳는데 부정적이었다고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뭐 사회적 시선이라든지 아들들 별 면목 그리고 이제 얘기한 것처럼 나이라든지 양육 능력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서 처음에 반대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반대했을 때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상대 여성에게 좀 상처를 좀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측 변호인도 그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양육을 하겠다라는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겠다라는 뜻을 밝히기 전까지 굉장히 잔인하게 행동했고 그때에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강요 미수죄 같은 것을 성립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이런 행동이나 말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이제 지금 김용건 씨 스스로 자각을 했다. 지금 아이가 더 소중하다는 걸 자각했다 밝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이 여성과 어떻게 화해를 해 나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글쎄요 앞으로 법적 다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두 사람의 화해 여부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런 분쟁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13년간 연애를 해왔잖아요. 물론 이 나이 차이가 30살이 넘는다라는 것도 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13년간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라고 하니까 지금 어쨌든 두 사람 모두 다 아이가 소중하다라는 것에는 맞춰진 거잖아요. 뭐 두 사람의 합의나 원만한 화해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좀 사실관계가 좀 정확히 파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13년간 정말 교제를 해온 건지 아니면 뭐 이따 없이 한 번씩 본 건지 이 부분 좀 한번 팩트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 관계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뭐 아버지 뻘보다 더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떤 연인 관계 측면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느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랑은 진짜 사랑이냐. 그렇죠. 그래서 정말 13년 동안 서로 아껴주고 그런 사이였다고 한다면 사실 여자 측에서 임신을 했다고 했을 때 김용건 씨는 좀 당황할 수 있겠지만 그 임신 중지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팩트가 확인이 안 됐지만 그래서 김용건 씨 입장도 어느 정도 저는 이해를 좀 해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한 사이였든 아니었든 간에 나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명세가 있어요. 그래서 애를 낳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자 측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정말 김용건 씨를 좋아하고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 중절하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걸 강요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었겠죠. 그래서 아마 이 과정이 있어서 그냥 갑자기 고소한 건 아니고요. 둘이 굉장히 그거와 관련해서 다툼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김용건 씨가 본인의 어떤 입장에 있어서 네.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우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뭐 항상 그렇죠. 뭐 앞을 내다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어떤 진심이랄지 이런 걸 확인하게 네. 되면 뭐 제가 볼 때는 좋게 합의해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하정우 씨가 아버지의 어떤 그 출산, 그러니까 자기 어린 동생이 생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찬성하며 반겨줬다라고 하니까 원만하게 좀 합의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커 보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핫삼 세 번째 소식인데 한미 간의 훈련을 북한이 왜 배나라, 감나라, 콩나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은 예전부터 한미 훈련을 싫어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김여정은 우리와 미국이 한미 동맹이 실시하는 연합훈련에 대해서 또 이래라 저래라 논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은 여당 일각에서 김여정의 반발과 맞물려서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이 나오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김여정 경고에 여는 갈팡질팡. 이거 맞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김여정 논평 냈죠. 한미연합훈련, 남북관계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 될 것이다 라며 김여정 명의의 또 비판적 논평 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자 송영길 대표는 이번 훈련은 김여정이 말한 적대적 훈련 아니다.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연기는 무슨 연기?
연기 불가. 당대표가 밝혔는데 서른 의원은 본격적 대화 복원을 위해서 한미 공조 통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게 논란인 거죠. 그렇다면 청와대 입장은 뭘까요? 김여정의 경고와 청와대 입장 궁금합니다. 김여정의 담화 의도를 확인하며 지켜보고 있다. 지금 단계에선 훈련 연기와 관련해 어떤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섭 의원님, 서른 의원은 그냥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유력 대선 주자 캠프에서 역할을 또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당의 저런 갈팡질팡한 모습들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하지 말자고 하는 그 이야기들의 근거를 들어보면 이제 막 북한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굳이 그 북한과의 신뢰를 깰 필요가 있느냐라는 근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되묻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는 북한과 얼만큼 신뢰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신뢰라는 것도 사실 잘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북한의 심기를 우리가 너무 거스르지 말자라는 것이 그 안에 이 내포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미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한미의 아주 단단한 우리 조약을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호관계를 단단하게 하는 와중에 과연 북한의 심기를 거스린다, 북한과의 신뢰를 훼손한다라는 사실 불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아주 우리 중요한 과제를 이런 식으로 연기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요, 갖게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대북 전단과 관련돼서도 그것이 김여정 하달법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얼마 전에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여정이 하달한 법이다, 예. 김여정이 하명한 법이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비판이죠. 그렇죠. 예,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김여정이 뭐라고 논평을 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갑자기 또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니나 다를까 김여정이 하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연기한 것 아니냐라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강경하고 어떤 단단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김여정의 하명이냐라는 겁니다. 야당의 비판 살펴보시죠. 황보승이 안보는 협상 카드 될 수 없다. 태용호 훈련 중단하라는 김여정의 하명 같은 요구에 더는 굴복해서 안 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마치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에게 지시 내리는 듯하다. 북한 저희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원희룡 지사 차기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치 공작의 신호탄이다 라고 비판을 일제히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여당 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많은 오늘 조간신문들의 보도인데 정말 김여정이 발끈하니까 여당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왜 연기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미연합훈련은 매년 있는 겁니다. 예. 연례적으로 있는 그 훈련이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입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적이죠. 왜냐면은 미국의 전략자산까지 다 동원이 되고, B-52 폭격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전략자산까지 다 동원이 돼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분명하게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보기에는 굉장한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또 일시적으로 충돌이 생기거나 하면 바로 이제 전쟁으로 바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의 김여정이 이제 담화를 낸 것으로 보고, 다만 우리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 70년 동안 이 한맺힌 많은 분단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친구 사이에도 또는 뭐 아는 사람 사이에도 싸워서 얻을 게 있으면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싸워서 얻을 게 하나도 없는데 살살 다뤄가지고 살살 잘 다뤄가지고 말하자면 일이 잘 해결되거나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끝났습니다. 군비 경쟁에서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얻을 게 하나도 없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달래가지고 이게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김여정이 한마디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이제 만만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이미 G8을 넘어가지고 G7, G5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위상을 볼 때 절대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이 분당 상황, 이 긴장 국면을 넘길 수 있다면 우리가 살살 다루는 입장에서
북한을 통제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냥 자극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독이 동독과 통일하는 그 과정 보세요. 굉장한 인내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동독을 잘 다뤄가지고 결국은 통일 독일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교훈을 가지고서 북한을 그냥 막 끝까지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다뤄가지고 남북관계 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을 달래는 차원이지 북한 눈치 보는 건 아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는 주장이고 통일부 국방부의 입장은 뭘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미연합훈련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지혜롭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습니다.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과 관련해서 시기,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한미 당국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다. 통일부는 굉장히 좀 오히려 부정적인 한미훈련에 대해서 뉘앙스. 국방부조차 뭔가 좀 불확실한 뉘앙스로 말하는데 이재명 기자, 기자적 관점으로 볼 때 한미연합훈련은 우리가 매년 정례적으로 해왔던 건데 최근 들어서 과연 이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에 뭔가 방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왜인지. 두 번째, 제가 국방부 기자 출입해봐서 알거든요, 오랫동안. 최근 현 정부 들어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은 사실 훈련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민망할 수준의 실내에서 거의 컴퓨터 놓고 하는 정도의 축소된 훈련이 많았는데 이것조차도 과연 북한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 안보적 관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 거죠. 분명히 남북 관계를 잘 풀어가야 된다는 어쨌든 지상 과제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 군사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의 군사 동맹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그런 실질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 그러면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이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위협적인 훈련으로 지금 치러질 예정인가?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10일 날 예비 훈련을 시작해서 26일까지 이제 본훈련이 있는데 대규모 기동 훈련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게 꼭 북한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여러 코로나 상황 같은 것 때문에 기동 훈련을 하지 않은 채 지휘소에서 사실상 가상 훈련을 하죠. 그냥 시뮬레이션 훈련만을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남북 관계의 어떤 신뢰에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대규모 군사 훈련을 통해서 북한을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건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김재섭 전 의원이 잘 지적하셨는데, 남북 관계를 전재수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상대입니다. 북한 자체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 관리라는 거의 핵심은 결국 신뢰인 거죠. 신뢰를 쌓는 거죠. 근데 신뢰를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제가 볼 때 위협적 요소가 뭐냐면,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뢰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신뢰를 깰수록 오히려 보상이 큰데 왜 신뢰를 유지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잘 보면 상황이 지금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통신선을 이제 막 복원했는데 지금부터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데 남북 훈련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이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통신선을 끄는 건 북한이 일반적으로 끄는 겁니다. 통신선을 끊고 그다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대북전단을 비판했더니 대북전단 살포법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이란 보상을 줬습니다. 이번에 다시 연결하니까 또 보상을 줍니다. 그렇게 따지면 언제라도 북한은 당연히 신뢰를 깰 수밖에 없는 거죠. 깰수록 보상이 큰데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이렇게 관리라는 것과 계속 깨는 신뢰를 보상으로 계속 끌려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여권의 대권 주자들의 치열한 경쟁 소식으로 들어가 보시죠. 본전도 못 찾은 술꾼 공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술꾼을 공격하던 대변인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어느 쪽 대변인이었을까요? 이재명 캠프 대변인 박진영 대변인이 이렇게 그제 SNS로 공개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코로나 위기에 역행하는 음주 파티를 중단하라. 이 대표랑 그 맥주 회동, 부산에서 소주, 반주 요거를 저격한 거죠. 대권 후보 활동이 술자리 전전하는 것이냐, 그냥 술꾼으로 살든가라고 강하게 이재명 캠프의 박진영 대변인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음주운전이라도 했나, 음주운전 하신 분에게 해명을 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는 2004년 7월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선고받은 것을 꼬집은 반박이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요 박진영 대변인의 이 술꾼 공격,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2004년 7월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잘 말을 안 해요. 이전부터 굉장히 회피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윤창호법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윤창호법을 본인이 아주 옹호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기 때문에 이제 노코멘트를 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진영 대변인이 너무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일종의 저는 궤변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가난해서 뭐 대리를 할 뭐 서민적으로 뭐 소주 한잔 하고 했는데 뭐 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뭐 직접 운전을 하고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는 변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청년 시절에 공장에서 일할 때라고 한다면 그 발언은 박진영 대변인의 지난달 15일 글을 보고서 요 발언을 좀 들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박 대변인의 지난달 15일 글도 다시 소환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정세균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 공직기에 박탈해야 한다라고 정세균 후보가 음주운전 용서해서 안 된다라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의 박진영 당시 대변인이 비판을 합니다. 힘든 하루 마치고 소주 한잔 하고픈 유혹과 몇만 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가난이 죄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발언을 지난 15일에 올렸던 것이 다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술꾼으로 가라라고 비판을 했던 것도 맞지 않고 이재명 후보가 정작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확인이 된 거죠. 김광삼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 자체가요, 사실은 어떠한 말을 할 때는 자기 후보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저건 정말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박진영 전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 전 총장은 코로나19에 역행하는 음주 파티를 중단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또 부산 방문해서 만날 때 이제 술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술 자체가 사실은 즐기기 위해서 먹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뭔가 아이스 브레이크처럼 분위기를 좀 화기하게 돋우고 같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먹는 거고, 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호예요.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 수준이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호 식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이런 정치인 만남을 막 술파티처럼 했는데 결국 술파티라고 그렇게 저격을 한 것 자체가 결국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에 이렇게 다시 대두되는 이런 불리한 그런 상황이 왔다고 봐요. 근데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권에서는 1위는 이재명 지사잖아요.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앞서서 발언에 대한 의견 주셨고, 박진영 대변인의 이 지난달 15일 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잖아요. 네네. 그 말씀도 마저 해주세요. 근데 아까 힘든 하루를 마치고 소주 한잔 하고픈 유혹과 뭐 몇만 원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 그러면 자, 이 내용에서 봐봐요. 지금 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난이 죄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대리비가 없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해야 하냐.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음주운전을 2004년도에 이재명 지사 처벌할 때는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대리비 할 돈도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가 전부 다 너무나 모순되고 궤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하고 정세균 후보의 그런 음주운전과 관련된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박진영 대변인이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저도 이제 방송도 같이 하고 여러 방송에 많이 나오는 걸 봤는데, 약간 방송에 있어서 어떤 자기 편을 합리화하다 보니까 약간 도를 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말이 이제 화를 자초한 전형적인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가지 이제 논쟁점이 왔다 갔다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캠프에 몸담았던, 결국 사퇴를 했지만 박진영 대변인이 후보의 음주 전력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바로 이렇게 반격할 것을 예상 못하고 음주 파티를 중단하라라고 음주 사실을 비판했던 것이 하나가 논란이 된 거고, 자, 그다음 그 두 번째는 지난 15일에 음주 운전을 지난 15일에는 또 옹호하는, 앞에서는 음주를 비판하고 과거에는 또 음주 운전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궤변이다라고 비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억지 궤변이다. 가난한 서민 코스프레 실패로 돌아갔다. 되레 음주운전 당시 이재명 후보가 경력 10수년 변호사였다는 점만 도드라져 보인다. 논란이 일자 결국 박진영 대변인이 사퇴를 한 대목입니다. 김재수 의원님, 네. 알고 봤더니 박진영 대변인도 과거 음주 전력이 있더군요. 음주운전.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첫 번째 논란, 두 번째 논란 둘 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박진영 대변인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음주 파티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윤석열 후보가 과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음주를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 정부 방침이 정해놓은 대로, 정부의 규정대로, 정부의 방침대로 그대로 이제 진행했을 뿐이에요. 사실 이것조차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면 정부 방역 방침에 대한 비판으로밖에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방침을 세워놓은 것은 정부 그 스스로거든요. 그래서 그 그 비판 포인트도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제 음주 운전은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는 납득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가난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 여기서 우리가 소외되는 생명, 결국 음주운전을 우리가 엄단하고 있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통해서 누군가 무고한 사람을 해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음주운전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대통령 후보, 그리고 공직자로서 이 음주운전이 가지는 무게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가지는 이 상식과 법률적인 수준에서와 전혀 달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색한 옹호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좀 됐던 것 같은데요. 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박진영 대변인이 그전에도 어떤 이런 설화로 인해서 몇 번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오기 전에 좀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은 결국엔 제 살 깎아먹기의 대변밖에는 되지 않았다. 이게 좀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재수 의원님. 네. 특히 이제 이 발언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이 발언 있잖아요. 힘든 하루 마치고 소주 한잔 하고픈 뉴욕. 다시 한번 보세요. 몇만 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힘든 하루 마치고 소주 하고 싶으면 차를 두고 가시면 되고, 몇만 원의 대리비를 아끼고 싶으시면 버스 타고 제수 타고 오시면 돼요. 왜 힘든 하루를 마치고 굳이 차를 가져가서 음주를 하고 몇만 원의 대리비를 아끼고 싶어서 그 차를 음주운전하고 핸들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저 발언은 이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예.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오로지 그냥 맹목적으로 옹호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그냥 막 대놓고 그냥 편들려고 한다든지 하다 보면 평상시에 말 잘하고 평상시에 안 그래 보이는 사람도 저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결국 이 세상 만사 다 순리대로 국민들의 평균적인 인식대로 이제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는 건데, 한쪽 편을 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한 이제 저는 이제 그 옹호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음주 파티라고 그러는데 파티는 아니죠. 방역 수칙대로 이제 4명, 12시, 저녁 6시 전까지 4명이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조금 비판적인 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싶은 거 이제 참아내고 좀 고통을 감내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술 먹고 싶어도 좀 참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 대권 후보들이 더더구나 한면과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는데, 하루는 치킨과 맥주를 가지고 또 하루는 또 돼지국밥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평상시면은 굉장히 대권 후보가 소탈해 보이고 또 정치인들이 굉장히 소탈한 행보로 보여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소주 한잔 하고 싶은 국민들 많은데 지금 참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술판을 홍론하게 벌리는 그런 이제 파티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자를 이제 두둔하는 저런 발언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막 대놓고 말씀드리자면 죽으려면 혼자 죽으면 되는 거지. 왜 술 먹고 남에게 피해를 줍니까? 그렇죠. 음주운전은 이게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음주운전 경력이 없습니다만 음주운전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저렇게 해서 짠한 표현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말씀을 이제 좀 가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연의 강한 돌직구 발언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정세균 후보 주자 간에 강력한 논쟁이 하나 벌어진 게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에게는 100%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정부와 여당 간의 합의 내용과 다른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된 건데 들어보시죠.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결정했던 것,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결정에 따르려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재명 지사께서 국정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이분은 이제 국회에 있어 본 적도 없고 또 정부에서도 일을 하지는 않았죠. 지자체 장만 하셨죠. 아니 국회와 정부와 청와대가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다. 사실 좀 지방과 제외하겠어요. 전 국민에게 지급해준다는 저의 신념이고요. 그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확실한 시장이 책임지기 일이죠. 중앙정부가 정한 거와 왜 다르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 하지 말자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경기도민에게는 정부 방침과 다르게 100% 다 주겠다라는 이재명 지사, 이게 지방자치다라고 반박하는 이 지사와 이렇게 다르게 하선 곤란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다른 주자들, 이재명 기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뭐 맞고 틀리고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양쪽 주장이 경합하고 있는 건데 사실 양쪽 주장 다 저는 굉장히 설득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맞다? 이재명 지사 말한 것처럼 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거고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재명 지사의 신념인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인은 다 주겠다, 뭐 신념을 핀 것,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게 팩트체크 하나만 할게요. 여야가 합의한 건, 그다음에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것과 다르게 이 지사가 지방자치장의 권한으로 100% 다 주겠다라고 해도 뭐 위법이나 불법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군요. 중앙정부에서 88%, 그러니까 상위 12%를 제외하고 88%를 주겠다는 거고 나머지 12%는 중앙정부가 안 주니 지방정부 예산을 주겠다는 거니까 뭐 줄 수 있는 거죠. 지방정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도와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뭐 그것을 도의를 설득해서 하겠다라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하지만 뭐 지금 이낙연 지사라든지 전 대표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가 비판하는 것처럼 이것은 사실 당정 협의를 거쳤고 또 여당 내 반발이 있어서 의원총회를 거쳤고 다시 또 여야 합의를 거쳐서 굉장히 여러 차례의 다단한 과정을 거쳐서 합의한 만큼인데 과연 그것을 저렇게 그냥 경기도만 우린 다르게 갈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 사실 지방정부 예산이 풍족하다면 어느 지방정부가 안 주고 싶겠습니까? 다만 지방정부의 예산이라는 게 경기도라든지 서울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열악하죠. 그러다 보니까 줄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지역적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이 점에서 전 뭐 어느 주장이 옳다가 아니라 그냥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차별 없는 행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감수하겠다. 다시 얘기해서 차별 없는 행정을 위해서 차별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과연 차별 없는 행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차별을 감수하겠다는 게 지금 이게 경기도 여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사 선거 나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데 과연 전국적으로 어떤 여론을 가져올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게 이걸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여권 대권 주자죠. 추미애 후보가 기본주치 방송에 나가서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네. 추미애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마. 그렇게 탁 나와버리면 네. 그 매력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놓은 게 느껴져요. 되고자 노력하지만 동시에 그걸 놓은 게 느껴져가지고 얼굴에도 그게 막 드러나가지고 예뻐졌어요. 스타일, 네. 마음에서 느껴지는 여유,
네. 그리고 지지자들과 함께 하면서 사랑받는 사람이 내뿜는 자신감. 남자분 중에 저렇게 저를 잘 관찰하고 정리해 준 분을 발견을 잘 못했어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